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인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됐습니다. 회사 근처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가지고 나오는데 들어오던 여자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어요. 여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저를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 덕분에 들고 있던 제 커피는 와이셔츠를 까맣게 물들였고 여자는 기함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죠. 여자는 저에게 셔츠값이랑 세탁비를 모두 변상할 테니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명함을 줬습니다. 솔직히 셔츠값이랑 세탁비 때문에 여자에게 명함을 준 게 아니에요. 여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괜찮았어요.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저녁에 여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저는 돈 대신에 밥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거면 만족한다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주말에 여자를 만나 밥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면 볼수록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앞으로도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그럼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여자와 3번 정도 더 만난 후에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1년 후에 결혼했고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의 직장은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와 5분 거리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출퇴근을 함께 했습니다. 만약 아내나 제가 일이 생겨서 퇴근을 일찍 하지 못하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고요. 가끔 아내와 점심시간에도 만나서 점심을 먹었죠. 제 친구들은 아내랑 왠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아서 나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아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이 아닌 밖에서 아내를 만나면 왠지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1년 육아휴직을 썼어요. 아내와 매일 출근을 같이 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세상 누구보다 예뻤습니다. 제가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 아이가 생기니까 모든 아이가 다 귀엽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독박 육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이 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아이 우유를 먹이고 주말에는 거의 제가 아이를 봤어요. 평일 내내 아이를 본 아내는 쉬게 하고요.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엄청나게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 역할이 참 중요하답니다. 저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일부러 주말에는 밖으로 내보냈어요. 친구들도 만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아내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요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죠. 아이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점은 돈 버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보는 것보다는 출근해서 일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죠. 저희 부부는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아이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았죠. 검사를 받으면서 아이가 어찌나 울던지 보는 내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제 아이가 선천성 승모판 협착이라는 심장병이랍니다. 그 병이 승모판막이나 승모판막을 지지하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판막이 잘 열리지 않아서 생기는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하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심장을 아이에게 대신 주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를 일단 받아보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면 수술해야 한다고 했죠.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에게 그런 모진 고통을 주는 게 부모로서 힘들었어요. 제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기 곁만을 지켰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죠. 장모님 장인 어른도 매일 아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주셨고요. 모두의 바람 덕분인지 아이는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고 나서부터 아내가 점차 달라졌어요.
갑자기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밥을 먹다가도 울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저와 장모님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내가 왜 이제야 오는 거냐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어디 들리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차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평소 도착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었죠. 제가 아내에게 차가 밀려서 그랬다고, 고작 20분밖에 안 늦었는데도 왜 그러냐고 했는데도 아내는 화를 내면서 당신 뭐야? 우리 아기한테 신경은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생각해서 반찬을 챙겨주시는 장모님에게는 왜 반찬이 이런 거밖에 없어? 좀 더 신경 써줄 순 없는 거야? 라고 성질을 부렸죠. 저에게 그러는 것은 참겠는데 수고해주시는 장모님에게까지 그러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장모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울면서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성질이 났답니다. 더 큰 문제는 아기가 아픈 후부터 아내가 점이나 미신 같은 것을 맹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용하고 유명하다는 무당은 모두 찾아가 아이를 살릴 방법을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비싼 부적을 사서 항상 지니고 다녔죠. 그런 건 다 미신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굿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아내와 엄청나게 크게 싸웠어요. 아내에게 집에서 구슬하면 이혼할 각오를 하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아내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아내가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었죠. 아픈 아기를 돌보느라 아내도 점차 병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화만 내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으로 못난 남편이었던 거죠. 이후 아내는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상담도 받았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내 상태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다시 예전의 아내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아이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면서요. 작은 몸에 칼을 대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이는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씩씩하게 잘 견뎌두더라고요. 수술을 받은 아이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고 퇴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양가 부모님이 모두 병원으로 오셨어요.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은 눈물을 보이시면서 기뻐하셨죠.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날에도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았죠. 그런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내가 훈히 볼게. 당신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라고 말해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할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아내를 나가게 했죠. 처음에는 불안해서 그런지 1시간 만에 집으로 오더니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유를 좀 찾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장난도 많이 치고 친구들이랑 씩씩하게 축구도 했죠. 그런 아이를 보니 안심이 됐는지 아내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찬성했어요. 아내가 집에서 아이만 보는 것보다는 나가서 활동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늘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해서 아내는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죠. 쉬었던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 선배가 자신의 회사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어요. 직장 선배가 퇴직 후에 회사를 차렸는데 그 분야에서 꽤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직장 선배 회사에 들어간 후 열심히 일했어요. 금방 회사 일에 적응하고 차차 능력을 펼쳐 나갔죠. 일 때문에 아내가 야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야근하던 아내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아이를 봐주시는 장모님에게 자주자주 맛있는 것도 사드렸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은 바로 아내의 직장 선배였어요. 같이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다녀야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친해도 너무 친했어요. 아내 말로는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도 많이 친했대요. 아이가 아파서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도 가끔 전화해서 힘이 되는 말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런 점은 참 고마운데 지나치게 친하니까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전에 한번 저희 부부랑 직장 선배가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으로 직장 선배가 저희 부부를 초대해 준 거였죠.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랑 직장 선배가 너무나 자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식사만 했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아내는 계속 깨르르 웃어대며 직장 선배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깨를 만진다거나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준다거나 하는 가벼운 스킨십도 하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그 선배랑 많이 친한가 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눈치도 없는 아내가 웃으면서 응, 엄청 친해. 나를 제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당신을 가장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럼 나보다 그 선배가 더 잘 이해해준다는 거야?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듣냐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서럽더라고요. 바쁜 아내를 위해서 나름 외조한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아내에게 나도 당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은 다 보이지 않느냐고 했어요. 그제야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친했기 때문이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런 제 생각을 털어놨더니 기분 나쁜 게 당연해. 나라도 그랬을걸? 이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상한 생각한다고 화낼 것 같아. 그건 모르는 거잖아. 속으로 쌓아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화해보는 게 나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아내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말 전에 아내가 먼저 이야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자기 솔직하게 말해봐. 최 선배 신경 쓰이지? 뜨끔했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바로 그렇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신경 쓰는 것 같아? 무지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요즘 신경 쓰고 있지? 그 순간 친구의 말이 떠올랐고 저는 솔직하게 신경 쓰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근데 왜 말을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쫌스러워 보일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그게 뭐 신경 쓰이면 당연히 말하는 거지. 나는 만약 당신 곁에 신경 쓰이는 여자가 있으면 바로 말할걸? 정말? 아내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신경 쓰이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 믿어줘. 라고 말했어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아내를 믿지 못한 저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뒤부터 신기하게도 아내의 직장 선배가 더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였죠. 제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아내도 안심하고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상의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의할 게 있다고? 뭔데? 부산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겼어. 근데 좀 길게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얼마나? 한 2주 정도? 일주일도 길게 느껴지는데 2주나 되다니. 선뜻 잘 다녀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을 눈치챈 아내는 너무 길지. 그래서 나도 일주일로 줄일 수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대답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아내 출장 부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장모님에게도 이야기했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꼭 다녀와야 하는 일인 건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에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휴, 그럼 갔다 와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겠네. 훈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볼 테니까. 라는 말로 저에게 힘을 주셨죠. 아내가 걱정 없이 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해줬어요. 아내는 고맙다고 하면서 아이랑 장모님을 잘 부탁한다고 했죠. 아내가 출장을 간 후 장모님은 2주 동안 저희 집에서 머무시면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장모님에게만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던 저는 최대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아이에게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은 제가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장모님이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필사적으로 막았죠. 매일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는 아이의 얼굴도 보여줬어요. 아내는 가족이 정말 많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했죠. 그러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화장실을 가기 전에 아이 방에 들어가 자는 아이 얼굴도 한번 확인했죠.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방으로 뛰어갔더니 장모님이 배를 움켜쥔 채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 장모님 상태를 확인했는데 거의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휴대전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는 아이를 업고 장모님과 함께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장모님에게 증상이 어떤지, 어디가 가장 아픈지를 묻는데 장모님이 대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의사 선생님에게 일단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럴 필요 없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당신이 왜 아픈지 잘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지병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위암이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장모님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는 장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암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 가족들한테 말하고 치료 받으셔야죠. 이미 정기적으로 방사선 치료 받고 있어. 근데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당연히 수술 받으셔야죠. 당장 입원해서 수술 날짜 잡아요, 장모님. 그럼 우리 훈이는 누가 보고. 그 말에 울컥해서 지금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 아픈 게 저는 훨씬 중요해요. 당장 수술 받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일단 방사선 치료를 좀 더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절대로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모님이 위암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사정을 말하고 2주 동안 휴가를 받았어요. 장모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장모님이 막으셨어요. 부산 가서 고생하고 있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럼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말하자고 했는데도 장모님은 시간을 달라고 하셨죠. 그러던 중 장모님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더니 현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는 집 명의가 본인이라고 하시면서 그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대신 나 죽으면 우리 남편 좀 돌봐줘 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 요구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벌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술 받으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되면 자네 장인어른이 걱정돼서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 말씀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저에게 장인어른을 부탁하셨고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장모님 말에 넘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장모님은 안심했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최대한 장모님이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전화해서 장모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애써 웃으면서 잘 지내신다고 말했어요. 장모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길래 저도 동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모님이 그동안 몰래 다니고 계셨더라고요. 아이가 학원에 간 사이에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장모님이 받는 방사선 치료는 한눈에 봐도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장모님도 치료 받으시면서 무척 힘들어 하셨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에게 그 말을 듣고 바로 장모님을 설득했는데 아니랑 장인어른 때문인지 선뜻 수술을 받겠다고 말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인어른에게 먼저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죠. 그런데 중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저는 바로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신 장인어른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으셨고 저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장인어른에게 알렸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장인어른은 오열하셨어요. 그리고 진통제를 맞고 있던 장모님에게 왜 지금껏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죠. 장인어른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장모님은 참았던 울음을 떠뜨리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대체 뭐가 미안해? 마누라 아픈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있었던 내가 미안하지.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끌어안고 우시다가 당장 수술을 받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장인어른이 대체 뭐가 문제냐고 다그치듯이 물었더니 저희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자리 잡고 회사 일 열심히 하는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러다가 잘못되면 그게 더 큰일이야. 우리 딸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우리 딸이 당신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으면 좋겠어? 장인어른 말에 장모님은 다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절대 아니라고 자신도 딸이랑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그럼 당장 날짜 잡고 수술 받자 라고 하셨고 장모님은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와 장인어른은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껴안고 즐거워하다가 저에게 엄마는? 이라고 물으셨죠. 저는 크게 한번 숨을 내쉰 후에 아내에게 어렵게 장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모님이 아프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면서 장모님 수술 받으시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아내는 처가에 있는 장모님을 찾아가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괜히 너희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봐 무서웠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 곁을 떠나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수술 받아서 꼭 건강해져야 돼. 알겠지? 훈이 장가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증손주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우리 당장 수술 받자 라고 말했고 장모님은 그럴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장모님 곁을 지켰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일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자기는 괜찮으니 회사에 나가라고 했지만 아내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다시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봤어요. 다행히 제 사정을 아는 회사에서 많은 배려를 해줘서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죠. 장모님이 수술을 끝내고 나서 몸을 회복시키는 동안에도 아내가 장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장모님은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어서 출근해. 라고 말했지만 나는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한테 출근하라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장모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우셔서 수술 후에 장모님은 아무 탈 없이 빠르게 몸을 회복하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죠. 장모님이 퇴원하는 날은 날씨도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퇴원한 후에 한 달 동안 처가에서 지냈어요. 장모님을 계속 돌봐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집에서 몸을 회복하는 동안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봐주셨고요. 현재 장모님이 수술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별 다른 문제 없습니다. 장모님은 요즘 매일 아침에 운동도 하세요. 예전처럼 다시 씩씩한 모습을 되찾으신 거죠. 저희 부부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이 봐주셨던 장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요. 제 제안에 아내는 사실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당신이 불편할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두 분이 저랑 사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두 분에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장인어른은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나랑 사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으로 혹시 불편하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바로 하지 못하신 거였어요. 장모님은 좋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죠. 제가 더 감사드리죠. 장모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니야, 내가 더 잘 부탁하네. 그 뒤로 큰 집을 구해서 장인어른 장모님과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도 무척 좋아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도 장인어른 장모님과 살고 나서부터 좀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며 그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4년 된 39살의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바로 엄마 아빠가 저희 남편을 너무 무시하고 달갑지 않게 대해서 그랬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30년이 넘게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맛집이어서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나름 한 곳에서 뚝심 있게 장사를 잘 해왔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있어요. 아무래도 연년생이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비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에 비해 저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언니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도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하겠다고 말하기도 참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 부모님 식당 일을 좀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해도 부모님은 제게 몇 시까지 가게로 들어와서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말에 약속도 잡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죠. 언니는 당연히 식당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식당에서 손가락을 살짝 아주 벤 적이 있는데 다쳐서 피아노 연습을 못한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그런 언니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이 좀 예민하다고는 하지만 연습 하루 이틀 안 한다고 실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피아노 레슨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저 식당 때문인데 손가락에 상처 조금 났다고 난리 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런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식당에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저에게 너는 언니가 다칠 수도 있는데 안 치우고 뭐 했냐면서 괜히 구박을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언니 화가 풀리니 그냥 참고 넘어갔죠. 어렸을 때부터 늘 이랬어요. 언니는 까칠하고 욕심도 많은 스타일이었고 저는 좀 무던한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늘 져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엄마 아빠한테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았지만 저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저에게는 편하게 대했고 언니한테는 좀 져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언니는 집안의 왕이었고 저는 하녀였어요. 엄마 아빠는 제겐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언니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어떻게든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은 바로 대학이었어요. 저희 집이 창원이라 서울로 대학을 가면 집에서 나와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부터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코피가 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볼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을 수가 없었죠. 대신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참고로 저희 언니는 계속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재능이 없는 것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1년치만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저의 타지 생활의 시작이 되었죠.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그럭저럭 혼자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언니도 대학을 졸업하고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도시에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곳의 생산직이 아니라 연구직 직원이었죠. 부모님은 형부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늘 공부 잘하는 엘리트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두 분 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며 지냈고 이 식당을 열고 매일같이 몸으로 하는 일을 하셔서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언니에게 그렇게나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았죠. 처음에는 형부도 저희 부모님에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부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명절에 언니와 형부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엄마를 도와서 정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형부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더라고요. 부엌에서 엄마와 제가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식탁에 있는 파 좀 줘. 그런데 엄마가 언니 일 시키지 마. 그러다가 또 다칠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대파 갖다 준다고 사람 안 다쳐. 그리고 이제 피아노도 그만뒀는데 좀 다치면 어때?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언니가 기분이 상했는지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언니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꾹 닫았어요. 그리고 그때 방에서 아빠가 나오셨죠. 그런데 형부가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로 아빠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른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누워서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치만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우리 사이 그러셨어요. 무슨 대기업에 다니는 게 그렇게나 자랑스러우신지 동네 사람들에게 툭하면 사이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저는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형부가 엄마 아빠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형부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며 저한테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일만 하고 좋은 소리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언니는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계속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꾸준히 만나왔지만 결혼할 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상대 남자들도 저와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집에서는 이제 빨리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괜찮은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것 아니겠어요. 나이 먹는다고
무작정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저는 직장을 잃었어요. 여러 고민을 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일단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죠. 부모님은 이 기회에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별로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미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팅이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에게는 비밀로 한 것이라고 했죠. 참고로 저는 그때 추리닝의 슬리퍼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꼴로 어떻게 소개팅을 하냐고 하니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나올 남자는 그런 거에 기분 상해할 만큼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남편이 될 그 남자가 들어왔죠. 솔직히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싱글싱글 웃는 것이 너무 밝아 보였어요. 우리는 소개팅에서 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 학교 앞에서 작은 서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좀 놀라서 물어봤죠. 요즘 같은 시대에 서점이요? 장사는 잘 돼요? 그냥 뭐 임대료 안 밀리고 나머지 돈으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돼요. 그런데 왜 책 장사를 하세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어요. 책을 좋아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머리에 뭔가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책을 좋아해서 책방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계속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제 남편은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웃으면서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니 기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면이 매력적이었죠. 사실 저는 좀 계산적이고 방어적으로 살아왔었거든요. 어렸을 때 집에서 매일 차별받아왔고 또 그게 싫어서 10년을 넘게 집을 떠나 혼자 살아왔잖아요. 여자 혼자서 타지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저도 모르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다른 그의 그런 모습들에 저는 호감을 느꼈고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죠. 원래 연애가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마냥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항상 웃으며 지내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저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한 면도 있었죠. 쉽게 말해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한 번은 주말에 어디를 좀 가야 한다고 해서 같이 근처에 있는 농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이것저것 박스를 받아서 차에 싣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우리 서점 옆에 고깃집 있잖아. 그 아저씨 차가 고장나서 야채를 못 받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자기랑 드라이브도 할 겸 내가 야채 받아온다고 했지. 저랑 드라이브를 하다가 야채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야채 받으러 가는 김에 저랑 드라이브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 따라서 몇 박스 옮겨줬네요. 그 사람 덕에 저도 참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어떤 일이든지 악착같이 따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성격이었는데 웬만하면 웃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 남편의 서점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남편과 책을 읽으면서 나름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 남편을 보더니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 남편도 그 젊은 사람을 보더니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 사람에게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젊은 사람은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제 남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길 제 남편이 군대를 전역하고 23살 어린 나이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서점을 열었대요. 그리고 몇 개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이 서점에 와서 3시간째 안 나가고 문제집을 보고 있었다고 했죠. 나중에 물어보니 집이 가난해서 참고서를 살 돈이 없어 서점에서 참고서만 보고
집으로 가는 학생이었대요. 남편은 그런 학생들에게 공짜로 참고서를 주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져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서점에 많이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참고서를 나눠주기도 하고 라면이나 빵 같은 것도 나눠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찾아온 젊은이도 고등학생 때 남편의 도움을 받은 학생이었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서 제 남편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그렇게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만 10명은 본 것 같아요. 경찰이 된 학생, 사법고시에 합격한 학생, 학교 선생님이 된 학생 등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밥은 굶더라도 절대 저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이야 없으면 제가 벌면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제가 34살, 남편이 39살이었죠. 결혼하고 그 사람은 늘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신은 기본이고 언니와 형부의 생일도 챙겼어요. 그리고 명절 때면 하루 종일 집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드렸죠. 그런데 저는 남편과 집에 갈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나중엔 제가 남편에게 집에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바로 엄마 아빠가 형부와 제 남편을 너무 차별하는 것이었죠. 한 번은 엄마 생신날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런데 형부가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죠. 그래서 형부 없이 저희는 케이크를 잘랐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남편은 엄마 생신이라고 없는 살림에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랑 사온 가을 자켓을 선물했어요. 그것을 받을 때도 엄마는 별로 좋아하는 눈빛은 아니었죠. 그리고 밥 먹고 2시간 정도 지나 형부가 왔습니다. 형부는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만 하고는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우리 남편이 사온 한우 세트를 열더니 그걸 구워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걸 보고 열이 받았습니다. 우리랑 먹는 것이 아까웠으면 차라리 우리 없을 때 형부를 불려서 먹이든가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꼭 그걸 제 남편 앞에서 형부를 먹이는 건지 정말 이해되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아빠는 한술 더 떠서 저한테 오늘은 엄마 생신이니 저보고 고기를 구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 남편인데 언니가 구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아빠는 언니가 저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다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고기 하나 기똥차게 굽는데 제가 구워드릴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찡긋 윙크를 하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형부는 혼자 식탁에서 고기를 먹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형부에게 맛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맛이 없어도 이럴 때 맛있다고 하는데 형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누가 이렇게 고기를 바싹 익혀? 고기 많이 안 먹어봤나 보네. 저는 저 말을 듣자마자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화난 것을 아는 남편이 저를 향해서 웃으면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정말 남편만 아니었으면 그날 엄마 생신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받는 것은 엄마랑 아빠가 차별을 하니 형부도 제 남편을 하대하더라고요. 학렬은 형부가 높지만 나이는 제 남편이 1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형부는 반말을 틱틱 하면서 어찌나 제 남편을 하대하는지 정말 꼴보기 싫었죠. 한 번은 밥을 먹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공대생들만 알 법한 무슨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저도 그게 뭔지 모르고 제 남편도 그게 뭔지 몰랐죠. 그런데 저의 표정을 본 형부가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책방이나 하고 있지. 만약 제가 남편이었으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한 대 쳤을 겁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님, 아는 것도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제가 뭐라고 하자 남편은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죠. 거기서 화내봤자 뭐해. 어차피 형님이랑 계속 얼굴 보고 지낼 건데 내가 좀 참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뭐. 저는 이게 무슨 부처가 환생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에 이어 형부까지 저는 다들 제 남편을 너무 막 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친정에 연락도 잘 안 하게 되었고
자주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어서 예쁜 딸을 낳았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제 친정에 안 가도 되는 구실까지 생겨서 더욱 친정에 안 가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 아빠가 주말에 바쁠 때 가끔 제 남편을 불러서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그때마다 저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켜서 부모님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가게에 지금 일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러면서 남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오더니 자신이 파워블로거인데 식당 홍보를 해준다며 돈을 요구했대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한 거죠. 그러자 파워블로거라는 사람이 후회할 거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자신의 블로그에 최악의 식당이라는 평을 남기며 아빠 식당의 위생 상태를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날조도 이런 날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소문을 타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아빠 식당으로 몰려들어서 아빠 식당에 불리한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주 오던 단골들도 오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었죠. 아빠는 그 파워 블로거에게 게시물을 당장 내리라고 요청했지만 합의금을 주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합의금이 얼마인지 묻자 남편은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칼만 들지 않았지 완전 날강도였죠. 결국 언니와 형부, 저와 남편까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아빠는 정말 상심이 크신지 얼굴이 흑빛이었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운영해온 식당이었고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은 시점에 식당을 그만두어야 하니 그 상실감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형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송이나 뭐 그런 걸로 게시물 싹 다 내린다고 해도 이미 망가진 이미지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냥 문 닫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너무 열이 받아서 처음으로 형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형부, 지금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할 이야기예요? 지금 아빠를 위로하진 못할 망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30년을 운영한 가게인데 문 닫으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언니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게 무슨 싸가지냐며 형부 편을 들었죠. 그래서 저는 형부가 아빠한테 하는 건 충고고 제가 형부한테 하는 건 싸가지냐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이 들어오더니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장인어른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놀라서 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 죄송한데 지금 말씀드릴 순 없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형부가 책방 주인이 무슨 수로 해결하겠냐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아빠의 가게로 갔어요. 역시나 손님은 한 테이블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삐까뻔쩍한 외제차 2대가 아빠 식당 앞에 서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손님이 온 건가 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거기서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과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느낌이 달랐죠. 남편보다는 더 젊고 건장했어요. 남편은 함께 온 4명의 남자들을 저희 아빠에게 각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중 2명은 변호사였고 1명은 경찰, 또 1명은 기자였죠. 그 사람들은 아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CCTV가 있는지도 물어봤죠. 아빠는 CCTV 자료를 건네주었고 그것을 보던 형사는 그 파워블로거의 이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일이 쉽게 풀릴 것 같다고 하며 아빠에게 파워블로거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남편과 함께 식당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기자라는 사람과 함께 다시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했죠. 장인어른, 그 이상한 블로그 게시물 다 삭제됐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빠와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보니 정말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올린 사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이게 다 허위 정보를 제공한 그 파워블로거 때문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을 통해 고소를 했고 변호사들이 도와서 그 파워블로거가 빠져나올 수 없게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아빠는 이미 사람들에게 나쁜 식당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그 기자라는 사람이 말했죠. 제가 이번 사건을 파워블로거들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만들 생각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갑질에 피해를 입은 식당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오히려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 파워블로거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기자는 아빠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오늘 온 사람들 모두 고등학교 시절에 남편에게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었죠. 남편은 이 일을 해결하고자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다들 발벗고 나서서 남편을 도우러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가자 갑자기 사람들이 식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빠에게 기사로 알게 됐다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인터넷에 이 사건이 잘 알려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았죠.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파워블로거가 찾아와서 제발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당신은 어떻게 할진 내 사이가 정할 거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김서방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봐. 라고 하셨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 합의금으로 우리가 500만 원을 받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아빠는 무조건 김서방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아빠가 형부와 남편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이서방은 김서방보다 나이가 하나 어린데 왜 이서방만 반말하나? 둘이 같이 반말하거나 둘이 같이 존대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남편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돼서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저와 남편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며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다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다들 힘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희 엄마는 늘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를 만나 결혼을 했던 엄마는 제가 유치원을 다닐 즈음부터 대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버스에 다른 엄마들이 마중을 나올 때도 저는 늘 혼자 집에 갔었죠. 다른 엄마들과는 달랐던 엄마에게 원망도 있었지만 엄마도 자기 삶을 산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크면서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내가 불행한 게 엄마 탓이라고 돌리지 않았죠. 엄마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불행할 만큼 엄마한테 어떤 기대도 없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나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큰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 뒤에 같은 동네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복도식 주공아파트였는데 그 집에 이사하던 날이 아직도 생각나요. 처음 가서 신나게 복도에서 뛰어놀았어요. 아파트 복도가 되게 긴데 또 뚫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으로 엄마 반대편으로 뛰어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성큼성큼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시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집이 되게 작아졌고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한 게 엄마는 화가 났던 거겠죠. 저는 뺨을 맞고 울면서 제 짐을 정리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부터 엄마는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엄마는 저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마트에서 떼를 쓰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사달라면서요. 근데 저는 떼를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마트에서 떼를 쓰면 엄마는 저를 버리고 갈 사람이에요. 혼자 집에 가서 TV나 보고 있겠죠. 떼 쓴다고 뭘 해줄 것도 아닌 걸 알기도 했고요.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가고부터 엄마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도 일은 하셨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바빠지고 매일 늦고 그랬죠. 그러면서 집은 거의 늘 텅 비어 있었어요. 학교를 다녀와도 집엔 아무도 없었고 엄마는 오히려 아빠보다 더 늦게 올 때도 많았어요. 엄마는 그러면서 은근히 아빠를 무시했어요.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권도 엄마가 쥐고 계셨던 것 같아요. 늘 용돈을 엄마한테 탔는데 아빠도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던 엄마한테 아빠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뭔가 던져지는 소리에 현관문으로 가니까 구두 주걱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얼굴을 부여잡고 계셨고요. 엄마는 돈도 못 버는 식충이 돈을 쓰긴 어디다 갖다 쓰냐, 그러고도 밥을 처먹냐, 이런 막말을 아빠에게 마구 뱉어내셨어요. 그러고는 돈 벌어올 거 아니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저는 울면서 아빠한테 괜찮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빠는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달래두고 집을 나갔고 한동안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죠. 그때 저는 휴대폰도 없고 해서 집 전화로 아빠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했었어요. 아빠는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이틀째 정도 되는 날에 집 전화로 아빠한테 전화를 거는데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아빠한테 전화했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빠 어딨냐고 엄마에게 물어봤었어요. 엄마는 너도 아빠 따라서 나갈 거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화를 내셨죠. 저는 어렵고 무섭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숨죽여 울 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엄마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와도 늘 안방에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봐도 저는 신경도 안 쓰셨죠. 당연히 밥도 없었어요. 저는 늘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마저도 엄마 신경을 건들까 혼자 조용히 먹고 치우곤 했죠. 되도록이면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고 치웠어요. 엄마랑 마주치면 괜히 책 잡혀서 혼나거나 어디 얻어맞거나 할까봐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정말 예민하잖아요. 그렇게 예민한 나이에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사춘기를 겪고 여드름이 나고 변성기도 오면서 엄청 우울했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면도기 사줬다, 아빠한테 뭐 물어봤다 하는데 저는 아빠가 집에 없잖아요. 한 달 남짓이지만 되게 속상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빠가 계신 거예요. 엄마가 일하는 시간에는 집에 없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저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보고 싶었던 아빠를 보고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집 근처 분식집에서 돈가스를 사주셨어요.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곧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에게 꼭 와야 된다고 언제 오냐고 보챘죠. 아빠는 약속대로 정말 돌아왔어요. 아빠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셨고 아시던 분 회사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건축 현장에 비계를 설치하는 일을 하셨는데 아시바라고 하죠. 현장에 철사다리 같은 걸 설치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현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빠는 더 이상 정장이나 구두를 신지 않으셨어요. 늘 흙먼지를 풍기셨지만 저는 그래도 아빠가 집에 있는 게 좋았어요. 아빠가 돌아와도 엄마는 여전히 바빴고 집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거의 밤 9시, 10시에나 들어오셨어요. 여전히 경제권은 엄마한테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문제집을 사거나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엄마는 화를 냈어요. 아빠를 닮아서 공부도 못하는 게 문제집은 사서 뭐 할 거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문대 가서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셨죠. 아니면 같은 지역에 있는 어디 반도체 공장이나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화가 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엄마는 제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를 참 미워했던 것 같아요. 다 크고 나서야 아빠 대신 제가 미움을 받았던 거라는 걸 깨달았죠. 엄마는 아빠만큼이나 제가 싫었나 봐요. 매일 저녁 흙먼지를 달고 오는 아빠랑 다르게 엄마는 한마디로 잘 빼입고 다니셨어요. 하이힐에 정장이 늘 기본이었죠. 그때는 흔하지도 않았던 노트북도 갖고 다니셨어요.
엄마는 다른 엄마들이랑 다르게 늘 자기 외모나 일에 관심이었고 당연히 저는 뒷전이었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학부모 모임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시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돌이켜보면 아빠는 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늘 집에서 혼자였어요. 아빠는 현장을 가셔야 해서 주말도 없이 일을 했어요. 일요일만이라도 쉬실 수 있으면 다행이었죠. 엄마와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는 늘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솔직히 일을 하다 온 건지 아니면 어디 모텔에 있다 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은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챙겼어요. 마치 자취하는 콩쥐처럼 지냈죠. 제 체육복도 제가 빨고 아빠 현장복도 제가 따로 세탁기에 돌려드렸죠.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늘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출퇴근했었는데 먼지 쌓인 작업복을 매일 돌려 입으시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옷도 신발도 늘 빨아드렸죠.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대학 기숙사에 살 때도 형들이 저보고 깔끔하다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저는 지금 간호장교로 직업군인이에요. 사실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간호장교로 온 건 다 엄마의 아나무인 덕분이었어요. 고3이 되어 원서를 쓰잖아요. 저는 성적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어서 당연히 선생님과 중앙대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하더니 당황하시면서 엄마랑 다시 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꿈이 방송국 PD였거든요. 그때 고3 선생님도 제 꿈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저를 더 안타까워 하셨어요. 솔직히 엄마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제 성적도 잘 몰랐어요.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 전화로 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더니 선생님에게 등록금 안 드는 대학교를 물어보셨고 간호사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엄마는 저에게 중앙대 같은 사립대 가면 등록금이 든다고 전액장학금이 나오는 간호사관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는 다 군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직업군인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버텼는데 그때 엄마가 그럼 등록금에 생활비에 네가 다 감당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돈은 엄마만 버냐고 따졌어요. 엄마는 지 아빠 같은 게 대든다며 제 뺨을 때렸죠. 그러면서 아빠 돈은 아직도 아빠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며 저 줄 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면 몰라도 간호사관학교는 다 여자잖아요. 제가 대학 갈 때는 남자도 갈 수 있게 열렸지만 그래도 좀 창피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차라리 집을 떠나 엄마를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간호사관학교는 전액 장학금에 품행 유지비로 생활비도 나와요. 차라리 엄마한테 손 안 벌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었던 거죠. 육사에 갈 성적은 안 됐지만 간호사관학교는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간호사관학교에 지원했어요. 저는 지금 임관에서 군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그 이후에도 엄마가 저에게 따로 해준 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엄마는 없어도 그만인 존재. 저에게 엄마는 그랬어요. 그래서 간호사관학교를 가서 기숙사에 살면서 차라리 속이 편했어요. 엄마 얼굴 안 봐서 좋았죠. 그래도 아빠랑은 계속 연락을 하고 살았어요. 아빠는 제가 대학을 가면서 엄마와 완전히 연을 끊으려 할 때도 저를 타일렀어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환경이 그렇고 또 자기가 부족해서 엄마가 저러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그렇게 자책했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 생일이면 본인 용돈으로 조금씩 쓰시는 돈을 모아 몇십만 원을 손에 쥐어주시기도 하셨죠. 저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아빠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고 또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셨어요. 그 과정이 참 고달팠다는 걸 알기에 그저 아빠가 짠하고 안쓰러울 뿐이에요. 저는 임관을 하고 군병원에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같은 장교를 만나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했어요.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솔직히 엄마는 신경을 안 쓰셨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가족이니까 인사는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빠에게만 인사를 시키고 싶었지만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또 저를 타이르셨죠.
어쨌든 제 결혼 준비에 아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자친구를 인사시킨다고 하니 그 날에 맞춰 근무를 빼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때까지도 아빠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하루 쉴까 말까 하셨거든요. 아빠와 다르게 여자친구를 인사시킨다는 말에도 엄마는 TV만 봤어요. 제 말을 그냥저냥 듣는 눈치였지만 저도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그냥 그날 늦지나 말라고 했죠. 그냥 신경만 안 써주면 참 감사했을 텐데 엄마는 은근히 무시했어요. 간호장교로 얼마나 번다고 같은 간호장교랑 결혼하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법조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변호사나 검사처럼 뭐라도 된 듯이 굴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욱해서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엄마 바보냐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간호장교 되기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요. 정년 보장되고 육아휴직에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인 거라고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며 흥분했고 아빠는 그런 저를 말리셨죠. 엄마가 어제도 늦게 들어와서 오늘 피곤한 것 같다면서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는 엄마에게 많은 거 안 바라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어주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별 대꾸 없이 저를 무시하며 TV만 뚫어져라 보았죠. 솔직히 그냥 다 업고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엄마가 있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고 또 상견례 자리에 없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빠는 그냥 짧게 밥이나 먹자고 괜찮다고 저를 타이르셨어요. 이래저래 멀쩡하진 못했지만 결혼 준비는 그냥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는 날이 되었어요. 여자친구와 같이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렸는데 아빠가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원래 터미널에 가면 아빠는 근처에 차를 대고 저를 태워가요. 그런데 그날은 설레셨는지 따로 주차를 하시고 터미널 입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함께 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반갑게 걸어오셨어요. 오랜만에 아빠가 정장까진 아니었지만 갖춰 입으신 모습을 보는데 참 낯설었어요. 왠지 모르게 핑 눈물이 돌 것 같았는데 아빠가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다고 좋아하셨어요. 뭔가 더 마음이 울컥했죠. 아빠는 여자친구에게 악수를 청하셨는데 손이 거칠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옷에 쓱쓱 문지르셨는데 그냥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옷에 손을 문지르시는 아빠를 보더니 여자친구는 아니라고 맨날 알콜로 소독해서 자기 손이 더 거칠다면서 아빠 손을 잡아줬어요. 참 고마웠고 이제는 부부가 된 여자친구에게 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며 회사 일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원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바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서 좀 기다렸다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날에도 늦고 연락 안 되는 엄마에게 화가 났어요. 정말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싶었죠. 한편으로는 저는 솔직히 집을 가기 좀 그랬어요. 제가 집을 떠나고 나서는 지저분해졌거든요. 엄마는 원래 집안일에 손대지 않으시려고 하고 아빠는 좀 서툴고 하셔서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결혼하기 전에 집은 보여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점을 숨긴다고 다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괜히 집에 가지 않으려는 걸 아빠한테 들키면 아빠도 또 속상해 하실 것 같았고요. 그때 집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엄마가 가족으로 남았겠죠? 어쩌면 그게 더 끔찍한 일일지도 몰라요. 이렇게라도 엄마와 제 인생에 선을 그은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빠와 저 그리고 여자친구는 아빠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엄마는 연락이 안 됐어요.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 웬 낯선 남자의 신발이 있는 거예요. 갈색 가죽 구두였는데 아빠가 꺼내놓으셨나 했어요. 현장 다니시니까 구두 잘 안 신으시는데 잘 보이시려고 꺼내놓으셨나 생각했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지? 생각하는 순간 인기척이 들었어요. 소파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살색밖에 안 보여서 제대로 못 봤어요. 너무 놀라서 뭐지?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가 낯선 남자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였지만 조금 늦게 저희의 인기척을 느끼고는 엄마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몸을 가리더라고요. 엄마 위에 있던 그 남자도 허둥지둥 옷을 찾았어요. 아빠와 저, 그리고 여자친구는 모두 그 장면을 함께 보게 되었죠. 짧은 찰나가 길게 정적으로 이어지는데 여자친구가 사온 굴비 세트를 내려놓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졌죠. 엄마와 그 짓을 하던 남자는 옷을 주워 입다가 제가 던진 굴비 세트에 맞아 넘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넘어진 남자를 발로 차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아빠가 말리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안 보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 사이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빠를 뿌리치고 남자의 옷을 뺏었어요. 옷을 입다만 남자는 속옷만 입고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 옆에 있던 쿠션을 집어들어 그 남자에게 던졌죠. 좋냐고, 남의 집에서 남의 아내랑 그 짓거리를 하니까 좋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어요. 죄송하면 다냐고,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고 저는 막 소리를 질렀죠. 제가 계속 그 남자에게 덤벼들었는데 아빠는 저를 막더라고요. 저는 불현듯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거기 가만히 있으라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오길래 상간남으로 소송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사진을 찍고는 엄마가 들어간 안방으로 갔어요. 저는 안방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창피했는지 엄마는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었어요. 잠긴 문 앞에 서서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인생 사는 건 좋아. 근데 난 이제 어떡해? 엄마로서 아들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냐고. 저는 잠긴 문을 향해 소리 질렀어요. 아무 지원 없이 혼자 살아남아 기껏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펑펑 울었어요. 가정이 깨졌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빠가 불쌍했고 이런 엄마를 둔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엄마를 본 것도 충격이었지만 엄마에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아빠가 주말에도 일은 한다지만 저희 집까지 데려온 것도 모자라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 날이었잖아요. 인사시키는 날도 잊어버리고 집에서 그 짓을 하는 엄마가 제정신 같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하며 용서하려고 해도 살아오는 내내 애를 쓴 저도 너무 바보 같고 불쌍했어요. 그렇게 닫힌 안방문을 두드리면서 저는 펑펑 울었고 아빠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이처럼 펑펑 아빠 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빠는 저를 토닥여주시고는 여자친구가 밖에 있으니 그만하라고 하셨죠. 아빠 손에 이끌려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현관문 밖에 서 있는 여자친구에게 갔어요. 아빠는 제 여자친구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이런 꼴 보일 만큼 못나게 키우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요. 오늘 일이 없던 일이 될 순 없지만 너무 깊게 생각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차분히 말씀하셨죠. 지금도 생각하면 아빠가 대단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었을 텐데 아빠는 참 차분했어요.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는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꼴을 보고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이런 집안에서 산 사람과 부부가 되고 싶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됐다고, 다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충 저에게 들어서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도 알고 아버님과도 상관없는 일인 것도 안다고요. 그러면서 괜찮으니 아버님 마음 추스르시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빠가 집으로 들어가고 여자친구와 아파트 단지를 나오면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울면서 여자친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나같이 못난 놈 떠나도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여자친구는 같이 울었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가볼 테니 주말 지나고 다시 보자고 괜찮다고 저를 달래주었어요. 저희는 이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치부와 약점을 너그럽게 안아준 아내에게 아직도 감사해요.
당연히 결혼 과정에 엄마는 없었어요. 아빠는 정식 상견례 전에 엄마와 이혼을 하셨죠. 엄마도 사람이라면 제 결혼식에 얼굴 비치면 안 되죠. 결혼식에서도 엄마의 자리는 비워뒀고 저는 그게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잘 결혼을 마쳤고 아빠는 이혼 소송을 마치셨어요. 위자료도 다 받으셨고 정리도 잘 돼서 빚도 다 갚으시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고 계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와 뒹굴었던 그 남자는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랫동안 일했던 그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였어요. 이혼 소송은 당사자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뒤로 그 변호사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가 불륜으로 이혼 소송 당했다고요.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것 같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지만 그 이상 엄마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요. 나중에 아빠에게 들었는데 아빠도 정말 꾹꾹 참은 거래요. 아빠는 그 남자가 엄마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변호사인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때리거나 폭력을 쓰면 오히려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것 같아서 그냥 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냥 얌전히 보내주었다고 해요. 저라면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빠가 참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참, 그날 그 남자가 나가고 저희 집에는 경찰이 왔어요. 아빠는 제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는 동안 안방에 있는 엄마에게 나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문을 잠그고 버텼고 오히려 경찰을 불렀어요. 제가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와 있더라고요. 복도식 아파트라서 사람들이 다 문을 열고 무슨 일인지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오고 안방 밖으로 나온 엄마에게 아빠는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어요. 엄마에게 차키를 쥐어주면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동안 저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산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애엄마 자리 비어져 있을 거 생각하면서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다. 너는 정말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사업해서 잘 나갈 때는 나한테 붙고 이제는 니네 사무실 변호사한테 붙냐. 그렇게 붙어먹고 싶으면 평생 붙어먹어라. 그 집 첩으로 들어가던지 각자 이혼하고 붙어먹던지 당장 나가라고 하셨죠. 경찰들도 뭐 제지를 못했어요.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나무인인 것도 아니셨고 폭력을 쓰시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미 상황이 집에서 불륜을 하다 들킨 사람이니까 말 다 했죠. 엄마는 제가 본 엄마 중에 가장 처량한 모습으로 집을 나갔어요. 입고 있던 옷, 그래도 아빠가 쥐어준 차키를 들고 집을 나갔죠. 엄마가 집을 나가는데 아빠가 불러 세웠어요. 잠깐 기다리라면서요. 엄마는 아파트 복도에 멈춰 섰어요. 아빠는 엄마 가방이랑 엄마 구두랑 벗어둔 옷이고 뭐고 다 집어다가 현관문 밖으로 던지셨어요.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라서 아빠가 엄마 짐을 던지는 동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현관문 밖으로 아빠가 던진 가방이랑 옷들을 주워들었어요. 제가 봤던 엄마 모습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늘 기세당당하게 저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했던 엄마였잖아요. 그런 엄마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는데 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내치시는 것도 그랬지만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일 것 같았거든요. 이제서야 엄마와의 인연을 끊고 나니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네요. 아빠는 이제 빚도 다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나중에 손자가 생기면 태워준다고 나무에 그네도 매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나름 자기의 삶을 아끼며 뒤늦게나마 행복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아빠 잘 챙겨드리고 또 저를 이해해준 아내를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나이 72살. 재작년에 부인 먼저 보내고 친구나 사귈 겸 나간 문화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또 어떻게 유튜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며 소일거리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읽어주는 것도 있더군요. 젊을 적엔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잡고 돈도 꽤 모았다 싶을 때 아들 녀석의 방황으로 50여 년을 함께한 아내가 화병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그게 참 속상한데 주저리 말할 곳이 없어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미 말했듯 저에겐 늦게 본 아들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이것저것 잘하는 놈이었죠. 사실 인물은 내세울 거 하나 없었지만, 아니 오히려 못난 편에 속했지만 그래도 워낙 주눅들지 않는 성격이라 연애도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크게 풍족한 건 아니었어도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저도 나이가 들고 먹고 사는 일에는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싶을 때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졸업한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사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내키진 않았지만 며느라이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 그리고 제가 참 속물 같지만 며느라이의 볼품없는 외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도 못난 처지에 뭘 그렇게 따지나 싶다가도 사람은 제가 부족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라 아직 젊은 아들놈이 혹여나 나이 들어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지 부모로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라이의 인품이 훌륭해 볼수록 사랑스럽더군요. 또한 아들놈도 세상에 제 마누라밖에 없는 듯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소중히 하는 모습에 제 걱정이 기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결혼 승낙은 물론이고 두 아이의 전공을 살려 며느라이에겐 병원 밀집 지역에 꽤 큰 약국도 차려주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제약회사 연구직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둘이 잘 지내주었어요. 그렇게 3년이 좀 지났을 때 아들 며느리 부부가 손주를 갖게 되어 집안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행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며느라이가 임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몸이 약한 며느라이에게 유산기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아들 며느리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마는 부모된 입장으로 지켜만 보기가 힘들어 며느라이에게 약국을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면 그때에 다시 목 좋은 곳에 차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하지만 며느라이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라며 망설이더군요. 저희 부부가 약국과 집을 해주긴 했지만 아들 내외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용돈니 뭐니 하며 챙겨주어 둘의 생활이 빡빡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용돈을 거절도 하고 더 나이 들면 그때 달라며 달래도 봤지만 워낙 그 마음이 예쁘고 확고해 저와 아내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꽤 큰 돈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 내외 꼭 필요할 때 돌려주자 했었죠. 그래서 망설이는 며느리에게 앞으로의 용돈은 일체 사절이라고 얘기하고는 모아둔 돈을 내주었습니다. 참,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펑펑 울더군요. 부모 없이 자라서 이런 사랑을 받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며 우는 며느라이를 보니 저도 눈물이 핑 돌더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누라도 별일 아닌데 눈물 바람이라며 타박하였지만 금세 눈물이 대롱대롱 달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자라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렇게 셋이서 울다가 웃다가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딸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라던 저와 제 아내에게 진짜 딸이 생긴 날이었죠. 그렇게 무뚝뚝한 아들놈보다는 며느리 보는 재미에 저와 아내는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너무 행복한 저희 가족 모습에 시샘을 느꼈나 봐요. 아들이 몸담고 있던 연구소가 몇 번이나 연거푸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결국 연구원이었던 아들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져 인사 이동을 한 것이었죠. 아들은 그대로 연구직에서 쫓겨나 영업직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난생 처음 하는 영업이 꽤 힘들었는지 차츰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아들 녀석이 다시 웃기 시작한 건 며느라이가 만삭이었을 때였어요. 아들은 전처럼 아니 전보다 훨씬 많이 웃고 활력이 넘쳐 보였죠. 저는 처음 하는 영업직이라 적응이 힘들었나 보다 항상 그랬듯이 아들놈이 적응해서 이겨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연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놈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녀석이 만삭의 제 마누라를 슬쩍슬쩍 깎아내리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아들놈과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넌지시 애기도 하고 또 며느리를 타박하는 그 순간 바로 혼을 내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오히려 아들네에는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어요. 곧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에 심적인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가 보다. 괜찮아질 거다. 얼마나 속으로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엉망진창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던 날 며느리는 미리부터 짐을 챙겨 아들놈을 밤늦도록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해도 받지 않길 수십 번. 결국 전화가 꺼지고 처음 겪는 일에 잔뜩 겁먹은 며느라이는 기댈 곳이라곤 저희 부부밖에 없기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죠. 그리고 며느리는 밤새 진통을 하다 결국 아침이 되어 재앙절개를 통해 손자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못난 부분을 쏙 빼닮았지만 저희 뇌에겐 세상 어떤 아이보다 귀했죠.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전화도 안 받던 아들은 한낮이 되어서야 술이 덜 깬 얼굴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좋은 날 괜히 잔소리하기 싫어 아들놈의 미운 면상을 보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갔죠. 사실은 아들놈이 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잔뜩 묻히고 온 꼴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 엄마와 며느라이가 볼까봐 얼른 집으로 가서 씻고 오라며 돌려보냈는데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아들놈도 정신을 차렸는지 산후조리를 위해 저희 집에 와있던 며느리와 손자를 보러 매일 퇴근 후 찾아왔죠.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갈 땐 혼자 집에 가서 자면 뭐하냐고 붙잡는 제 아내와 며느리를 뒤로하고 매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뒤돌아가는 아들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여 제 젊은 날이 떠올랐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 후 진짜 가장이 되었다고 느꼈던 그 무게는 행복한 만큼 무거웠어요. 아들도 그때의 나와 같은 심정이겠거니 생각하니 지금까지의 방황도 이해가 되고 또 불 꺼진 집일지언정 제 집에서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했죠. 그래서 귀엽고 아들을 붙잡으려는 아내에게 싫은 소리도 했었습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제가 모든 것을 그리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그리고 3주가 지나 3, 7일을 넘기고 며느라이와 손자가 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쯤엔 제가 마누라와 며느리에게 아들의 심정이 이러저러 할 테니 너무 부담감을 주지 말자고 했고 아들 몰래 다 같이 찾아가 깜짝 놀라게 해주자는 결론을 내었죠. 하지만 이보다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 내외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와 저 그리고 며느리는 평생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웬 낯선 여자가 소파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말았죠. 그 많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어쩌자고 저는 아내와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만들고 말았는지 제 자신이 참 저주스러웠어요. 아들놈과 그 여자는 문 여는 소리에 화들짝 떨어졌지만 어차피 일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한 며느라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함을 하더니 아들놈에게 달려들어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매질을 하는데 같이 매질을 해야 하는지 아내를 말려야 하는지 그 순간엔 어떤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일이 내 탓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정신이 들었을 땐 내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아내와 며느라의 손주 녀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아들놈과는 이대로 연을 끊겠구나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이 되자 아들놈이 아침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곧장 며느라이를 찾기에 용서를 빌려는가 보다 생각했죠. 아들은 예상대로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미안하지만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며느라이에게 울며 사정하는데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번에 제가 아들놈을 매질했네요. 그리고 아내와 며느라이가 울며 말리기에 겨우 매질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넷이서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 내가 미친놈이고 몹쓸 X라는 거 아는데 나 정말 그 여자 사랑해요.
아들은 반복해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있던 며느라이가 그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고 한숨을 쉬며 물었죠. 아들놈은 머뭇머뭇하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너무 예쁘다며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준다는 게 꿈만 같다고 했어요. 그 소리에 아내는 거의 숨이 넘어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며느라이는 그저 조용히 생각에 빠진 듯 하더군요. 처음 며느라이를 보며 걱정했던 제 예상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를 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또다시 후회가 밀려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여자랑 살아. 근데 나 우리 가족은 포기 못해.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 내 아들은 포기 못하니까 그건 건드리지 마. 며느라이가 조용조용 말했습니다.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제가 다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자리를 지키기 힘들어 먼저 방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아들놈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헌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이다. 아들의 힘없는 어깨가 떠오르며 죽을 죄를 지은 자식이지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오는 것이 차라리 며느라이야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저 모자란 자식 얼굴이라도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보니 말이에요. 어쨌든 또 다른 죄는 짓지 말자는 다짐으로 아들 녀석이 보고 싶어도 꾹 참고 견디며 며느라이와 손자와 함께 우리 내에는 아픔을 다독여가며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며느라이가 가장 힘들었을 테지만 내색 한 번 안 하고 손주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하루도 변함없이 진심으로 잘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또 아픔도 잊혀지고 손자 녀석 커가는 모습에 웃음도 나면서 차츰 아들 녀석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죠. 며느라이와는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는 며느라이가 좋은 남자 만나서 남은 생을 보상받으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를 집에만 묶어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약국을 차려줬어요. 며느라이가 월급 받으며 약사로 일해도 된다고 극구 사양하는 걸 저희 뇌가 딸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남처럼 느껴져 섭섭하다는 말로 겨우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이즈음 아들 녀석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고 다시 가족이 뿌리째 흔들릴 걸 생각하니 막막하여 저는 연락이 와도 받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러질 못했죠. 아들의 전화를 받았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에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0,000원만 붙여달래요. 아내는 뒷말을 잊지 못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 녀석이 정말이지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아들 또한 뒷말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전화를 끊고 100만 원을 붙여준 후 그 길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참 을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지만 집안에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난 것만 같아 심장이 죄어오고 더는 견딜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9가 도착했고 급하게 문을 따고 들어가니 엉망으로 어질러진 집안에 젊은 남자가 자고 있었죠. 걸려있는 사진과 가구만 보아도 아들 녀석의 집이 분명한데 무슨 일인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아서 일단 119 대원들을 돌려보낸 후 남자를 깨웠어요. 일어나봐요. 당신 누군데 여기서 자고 있는 거요? 여기 집주인 어디 갔어요? 화가 나는 걸 겨우 억누르며 말하는 제 소리에 몇 번 뒤척이더니 귀찮다는 듯 꾸역꾸역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여기 제 여자친구 집인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애띤 얼굴의 남자는 제 아들 또래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죠. 학생 여자친구가 누군데 여기 내 아들 집이야? 그제야 젊은이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머쓱한 표정으로 일어나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놀란 가슴이 좀 진정이 되는 듯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네 집에 와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다그쳐 묻고 싶었지만 예전과 다른 듯한 아들 녀석이 혹여 겁을 집어먹고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까봐 두려워 조심조심 아이를 다루는 듯 말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자신의 집이 아닌 제 집,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있는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하라고 대답한 뒤 아들 집을 나오려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휙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2년 전 며느라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의 상간녀였죠. 그리고 저를 본 그 젊은 여자는 저에게 대뜸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여기 내 집이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아세요? 그리고 댁 아드님 만나면 얼른 내 돈이나 갚으라고 하세요. 여자는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두툼한 하얀 봉투를 제 얼굴로 휙 집어던졌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우선 아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던져둔 흰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여자는 제가 차에 오를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분에 아파트 단지에 나와있던 사람들이 또 시작이라고 웅성거리는데 참 망신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도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답답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듯 집으로 와 대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망연자실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라이와 마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며느라이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제 표정이 가관이었나 봐요. 아버님,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걱정스런 표정으로 재차 묻는데도 제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며느라이가 저를 부축하더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집에 들어오니 아들놈이 미리 도착해 제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죠. 아들놈을 본 며느라이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곧장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들놈의 행색을 보고 뭔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챈 며느라이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어머님 아버님 표정이 이런 거야? 며느라이는 원래도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평소보다 침착한 얼굴로 저희 셋을 둘러봤어요. 아들 녀석은 잠시 망설이는 기미를 보이더니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곳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때 내가 뭐가 씌었었나 봐. 아들은 영업직으로 인사이동 후 다른 동료들보다 실적이 낮은 거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선배 하나가 좋은 팁이라며 알려준 것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난생 처음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게 된 아들은 선배의 말처럼 실적도 높아지게 되었고 덩달아 주변에 예쁘고 화려하게 꾸민 여자들이 넘쳐나게 되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런 와중에 상간녀 이름이 미영이라고 하더군요. 미영이라는 여자와 눈이 맞았는데 그 여자는 어려서부터 눈에 띄는 외모로 연예인 권유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가수 준비까지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수의 꿈이 깨지고 회사에서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소속된 회사가 꽤 컸고 그걸 빌미로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녔더군요. 그리고 그 일로 회사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생전 그렇게 예쁜 여자와 가까이 있기도 처음이었거니와 자신을 좋다고 하는 것도 처음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제 자식을 품고 있는 마누라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마냥 좋고 신기하던 것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그날로 이어졌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참, 아들놈 외모가 못났다 생각은 했어도 이리 마음이 못난 놈이었는지는 몰랐어요. 아들 녀석 하는 말이 오히려 들키고 난 후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게 된 것이 마음이 편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오래 갈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말하길 미영이라는 여자가 아들에게 자신이 느낀 수치심에 대한 보상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집 명의를 이전시켜 달라고 했대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 집은 아들 녀석이 결혼할 때 저희 네가 마련해주며 둘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며느라이와 아들의 공동 명의로 해둔 집이었죠. 그래서 아들은 집에 대하여
미영이라는 여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보상하기 위해 월급도 가져다주고 아들 명의로 된 다른 재산들을 이것저것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결국엔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다시 유흥업소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남자들도 아들 몰래 만나고 다니다 전부 들통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빚쟁이들 독촉에 견딜 수 없다며 이렇게라도 벌어서 갚아야 한다고 능력 없는 아들놈을 탓했다고 했습니다. 참, 염치도 없었죠. 저런 말들에도 그 여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여겼다는 아들놈도 답답할 따름이네요. 하지만 아들의 상간녀는 한번 들키고 난 후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집으로 끌어들이기 일쑤였고 어떤 때는 한참을 집에서 지내다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았던 그 어린 남자가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아들을 떠나진 않았다고 했죠. 아직 얻어낼 게 남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의심을 누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으라고 이래서 남보다 많이 받은 성과급을 그 여자에게 전부 주었다고 했죠. 하지만 미영이라는 여자는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했고 아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제가 보았던 그 어린 놈을 내세워 집 명의를 내놓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들은 이때쯤엔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인 저희에게 연락할 자신도 없었고 또 너무 깊이 발을 들여 벗어날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월급을 다 갖다 바쳐 수중에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아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 쓰는 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하루하루 차용증을 빌미로 아들을 죄어오고 결국 오갈 데 없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피부치인 저희 네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 테니 당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놈이 다시 받아달라며 울며 애원하는데 차마 모진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그동안 우리 내외와 딸처럼 지낸 며느라이를 쫓는 꼴이 될 테니 정말 죽고 싶었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말년에 이 무슨 꼴을 보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괴로웠을 며느라이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내가 마음이 풀려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 나 당신 받아줄 자신 없어. 그래도 그동안 당신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이라 생각한 적 없이 정말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살았었어. 그때도 말했지만 내 가족이 무너지는 꼴 난 못 봐. 우선은 이 일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 얘긴 나중에 천천히 풀어가자. 일이 현명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아이가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선 이 감동을 접어두고 저는 아들의 상간녀가 제게 던진 봉투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것은 차용증이었죠. 그 문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여 월급을 차압한다는 내용과 아들의 차비며 밥값에 대해 그때그때 써둔 차용증들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억지스러운 내용을 확인하고 화가 나서 아들놈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죠.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이딴 거 얼른 갚아버려라. 하지만 며느라이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우리 가족을 뿌리채 쥐고 흔든 그 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 돈을 주고 나면 우리 모두를 쥐고 흔들려고 들 테니 뜻대로 해줄 수 없다고 앞으로 저희 내외와 아들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며느라이는 약국을 직원들에게 맡긴 후 직접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저와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첫 번째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었죠. 변호사가 말하길 협박에 대한 부분만 증명이 된다면 돈을 되찾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짐승 같은 것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두툼하게 쓰여진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내용의 차용증은 오히려 좋은 증거자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길로 저희는 아들이 살던 동네로 가서 증언을 해줄 이웃 사람들을 물색하였습니다.
다행히 미영이라는 여자의 행패는 집 안팎에서 이루어졌고 꽤 많은 이웃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며느라이가 살던 때에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은 발벗고 돕겠다며 나서주었죠. 모두 아들놈의 마음이 못나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 여자 또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긴 시간 동안 소송으로 싸웠고 미영이라는 여자와 그 남자는 현재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참 길고 막막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일이 길어지며 아내는 결국 병을 얻고 결과가 나오기 전 먼저 눈을 감았어요. 아들, 며느리, 우리 모두 이때 무너질 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나간 시간이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아들놈과 며느라이는 이렇다 할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집에서 함께 아들을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꽤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것 같은데 며느라이는 아직도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며느리에게 말하진 못했지만 부모로서의 마지막 욕심은 아들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그 바람은 그저 제 속에 담아두렵니다. 긴 세월이었고 모진 바람이 부는 날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겪으며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네요.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는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